안녕하세요. 부킹부킹의 윤군입니다. 네, 오늘 독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이 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자 야마구치 슈 벌써 세 번째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인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쇠퇴하는 아저씨 사회의 처방전, 그리고 세 번째인 이 독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제가 한 작가를 방송을 세 번이나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이 약간 좀 유치하잖아요. 그 첫 번째에 이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를 약간 좀 그 네임밸류에 좀 편승해 가려는 이런 좀 마케팅적인 이 제목을 원래 좀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책은 잘 안 보는데 거의 사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순전히 이 저자인 이 야마구치 슈의 좀 이름값에 약간 좀 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책을 집어들게 됐고 좀 일독을 해봤는데 역시 대단한 작가입니다. 보통 이론과 실제가 좀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좀 이론이 강한 사람, 뭐 대학교 교수라던가 기타 이론가들은 실무 영역에서 좀 상당히 좀 약하죠. 일을 시켜보면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무가 강한 사람들, 소위 말해서 좀 각 분야의 이 밑바닥 현장부터 경력을 쌓고 올라온 사람들, 이론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에 굉장히 강한 반면에 그 분야의 전문가라면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아주 기본적인 좀 다른 부분은 약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체계적으로 누구를 가르쳐 준다거나 자신만의 좀 일가를 이룬다는 그런 쪽에서는 좀 약해요. 그런데 이 저자인 이 야마구치 슈는 이 양쪽을 훌륭히 좀 양립해서 성공시킨,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학계에서도 촉망받는 학자인, 아주 다재다능하고 실무와 이론을 완벽히 겸비한 그런 사람이라고 좀 평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 야마구치 슈의 책은 마지막이 될 것 같으니까요. 뭐 간단히 프로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이오 대학 철학과를 졸업했고요. 동대학원의 미학미술사 석사 과정을 좀 마쳤습니다. 일본 최대 광고 회사죠. 이 댄스를 좀 시작으로요. BCG 컨설팅 그룹, 그리고 현재는 본인의 라이프니츠 대표로 좀 활동 중입니다. 본인 회사를 차렸죠. 이 지은 책으로는 이전의 세 권에 더불어서요. 세계 리더들은 왜 직감을 단련하는가, 비즈니스맨을 위한 특별한 독서법, 그들은 어떻게 지적 성과를 내는가, 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이 한국에 번역된 책은 이 정도지만 일본에서는 더욱 많은 출판물이 있고요. 대부분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한마디로 이 글재주, 필력도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작가라고 하겠습니다. 삶에 필요한 무기를 만들어서 지적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독학을 해야 하는가? 이 경영학 학위, MBA도 없이 세계 1위 경영 인사 컨설팅 기업인 콤페리 헤이그룹의 파트너 자리에 올랐던 야마구치 슈. 이 해당 분야에서는 입지전적의 이 커리어를 쌓은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알려주는 독학의 기술, 독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는 이 철학과 미학미술사라는 이 경영 현장과는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 학문을 전공한 저자가 일본에서 가장 주목받는 컨설턴트, 가장 비싼 해결사가 될 수 있었던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요. 바로 그것이 독학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동안 우수하다고 평가받았던 인재들이 사회 구조와 이 테크놀로지의 변화에 따라서 그 가치가 급격히 달라지고 있는 요즘,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만으로 싸우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 그리고 적응력인데요. 이것을 스스로 익힐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변하지 않는 인간의 무기, 독학이라는 것이 이 저자의 인생 철학입니다. 이 책의 여러 장에서는 이 독학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전략, 그리고 인풋 대 아웃풋의 결과 산출물, 추상화를 한 뒤에 구조화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법,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의 지식과 경험의 축적이라는 이 독학의 4개의 모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시스템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이 4가지의 모듈을 구축하기 위한 이 구체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이 자신의 경험에 녹여서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 굳이 뭐 공부하는 방법을 떠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한 가지 팁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버라이어티한 저자의 경력을 좀 간접 경험을 하다 보면은 세상을 사는 지혜도 일정 부분은 확보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변화가 너무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변화에 대처하는 것이 늦다. 이런 표현마저 진부한 말이 돼버렸어요. 요즘의 세대가. 이러한 좀 급변하는 시대, 이 저자 야마구치 슈는 독학하는 능력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지식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이 거대한 글로벌 브레인에 언제라도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죠. 이 책의 목적은 그야말로 이 전통적인 알미라는 가치가 이 시대에 뒤처지는 오늘날의 시대, 새로운 독학의 방식을 모색하는 것,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아인슈타인, 찰스 다윈, 그레이엄 벨, 루드비 비트겐슈타인, 에디슨, 라이트 형제, 기타 등등 너무나 많은 역사상의 인물들이 있었죠. 이 많은 혁신가들의 공통점은 모두 독학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이야기하고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조차 힘든 요즘,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만으로 세상에 나가는 것은 그야말로 섣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이죠. 앞으로 필요한 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힘, 그것을 스스로 익힐 수 있는 방법이 독학이라는 점을 저자는 책 내내 계속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왜 한때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죠.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 이상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법칙인데요. 그런데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 전문가를 맹신하는 전문가 신앙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 신앙, 조직 내에서 이 젊은 사람들이나 비전문가의 의견을 아마추어의 이런 좀 경험이 일천한 소리, 이렇게 좀 일축하면서 이 조직의 자체 진화를 막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역사는 혁명적 아이디어를 내세우는 독학자와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고루한 전문가들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의 세계는 독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없는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곳곳에 넘쳐나는 지금, 우리는 독학의 장점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저자가 말하기를, 나는 이 책을 통해서 내가 구축한 독학의 기술을 널리 퍼뜨려 기업 안에서 그리고 사회 변혁을 이끌어가는 많은 지적인 혁명가를 육성하고 싶다. 저자의 이 책을 만든 좀 목표이자 희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잠깐 좀 말씀을 드렸듯이요. 이 책 솔직히 제목에서부터 왠지 읽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사는 것은 더더욱 망설여지게 되는 그런 제목과 커버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좀 너무 성의가 없다고나 할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 저자의 이름값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그냥 스쳐가는 책이 되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기대감이 남달랐는데 역시 저자다. 몇 장만 넘겨봐도 그의 탁월함을 알 수 있다. 다시 한번 이런 평가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은 이 책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책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이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급속히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다는 타이틀로 상당히 긴 분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경영학에서 가르치는 이 전통적인 마케팅 이론이 오늘날 이 빠르게 변하는 시장 상황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운 이 4P, 보통 이제 프로덕트, 프라이싱, 그다음에 플레이스, 프로모션의 이 네 가지인데요. 이 분석 방법이 전체 상황을 전혀 대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좀 이합집산을 넘어서서 이제 새로운 분야까지 좀 나타나고 있죠. 과거에 없었던 신유통이라던가 딥러닝, 머신러닝으로 대표되는 이 인공지능, 그리고 앨런 머스크가 우주로 쏘아 올렸죠. 민간 우주 왕복선. 이런 진짜 좀 정신없는 이 변화의 세대인데 언제까지 이런 고루한 학문을 쥐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못한다고 자괴할 것인가. 저자는 계속 이 책 이 내내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차별화 제품을 만들면 높은 가격을 매겨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공식이 이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죠. 전 세계의 경쟁자가 널려있는 지금의 현실, 전통적인 이 프로모션 방법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고객은 더욱 세분화되고
요구사항은 더 까다로워지고 있죠. 단순히 차별화만 된 제품이 잘 팔리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고객의 마음속, 그리고 그들의 잠재의식까지 들여다봐야 되는 아주 고난하고 그리고 어려운 방법만이 남아있는 상태죠.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계속 주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구조를 이 근본부터 뒤집는 혁신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내용 자체는 다른 책에도 워낙 많이 나와 있어요. 스티브 잡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러한 예시도 너무나 이제는 좀 지겨울 정도인데, 근데 저자는 이 분야에서도 역시 자신만의 탁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노동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기업의 전성기가 짧아지고 있는 이때 우리가 대처해야 할 방식, 좀 공부를 잘하고, 그리고 좀 저자가 컨설턴트니까 이 근원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과 더불어서 사실 좀 단기적인 처방도 많이 해주거든요. 기업의 오너들은 사실 이런 쪽을 더 바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알맞게 물타기를 잘해야 한다. 조금 더 고급적인 표현으로는 변화에 잘 적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다양한 사례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영역을 아우르고 결합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한 시대.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만 잘해서 먹고 살 수 없는 시대라는 걸 우리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거는 어렵고 힘들죠. 그리고 두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이제 그 역량과 그 전문 지식도 그냥 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나름 좀 피땀 흘려서 이뤄낸 것들인데, 이런 정도를 그것도 새로운 분야에서 다시 할 좀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능력도 없고 몸은 노쇠해졌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그럼 결국 말라 죽을 것이냐, 그렇게 된다면은 비참한 미래만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또 여러 사례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뒤에 한번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어쨌든 간에 좀 주체적인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을 습득하는 데 시간을 아끼지 말고, 그리고 항상 게으름 피우지 말고, 쉬지 말고, 텀은 좀 있어도 되니까 지속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이 획득한 지식과 통찰력을 단순히 좀 지식 자랑,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해주는 그 정도로 끝내지 말고 자신의 것으로 깊이 녹여야 된다는 내용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자유롭게 꺼내실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사실 전략은 내가 어떤 방향을 갖고 공부를 할지 정하는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데이터, 그러니까 인풋은 머리로만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요. 나의 오감을 극대화해서 주위에서 배울 만한 모든 것을 흡수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좀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자는 이 예시를 들고 있는데,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했죠. 창조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서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 저자 야마구치 슈도 계속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적인 혁명가, 대학원, 박사학위를 땄다고 오늘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굶고 있는 전문가 라이센스군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평생 공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좀 계속 설파되고 있고요. 자신만의 지식에 머무르면 안 되고 계속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갖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저자는 이 내용을 생존의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독학을 즐기고 터득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그럼 책의 내용을 좀 들어가기 전에요. 이 정규 시스템과 이 교육 대신 독학을 택해서 좀 성공한 사람들 한번 간단히 좀 짚어보고 책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자의 처한 환경이 그러했든지, 아니면 자신만의 철학으로 그 길을 선택하였든지, 이 철저히 자신만의 독서와 공부로 스스로의 분야에서 도가 트이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이 돈이 트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너무나 이제 유명하니까요. 이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는 빼겠습니다. 구글의 레리 페이지와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도 이제는 너무 유명하니까 생략하고요. 최근에 또 대형 사고를 한번 쳤죠. 재활용 가능한 이 상업 우주선의 이 시발점을 연 이 아이언맨 앨런 머스크, 혼자 책 보고 독학해서 인터넷 결제 이 기업이죠. 페이팔을 만들어서 종잣돈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테슬라 모터스와 그리고 결국 이 스페이스 산업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인스타그램의 케빈 시스트롬, 텀블러의 데이비 카프도 혼자 독학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부분의 현재 세상을 지배하는 IT의 영웅들, 아버지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좋은 학원을 다녔던 것도 아니고
독학으로 스스로 우뚝 선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뭐 이것만 있나요? 기타의 신 세고비아, 굉장히 큰 덩치와 뭉툭한 손을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했는데 홀로 독학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극복해서 최고의 기타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유학파 이중섭과 함께 양대 국민화가로 불리우는 이 독학파 박숙은 이 화강암에 새긴 이 마애불 같은 독보적 화풍이 자신 스스로 홀로 성취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내용인데 이 남자들의 로망, 이 극진 가라데 최배달, 그리고 이제 그 자신만의 무술을 창시했죠. 이 절권도의 이소룡 모두 독학파입니다. 도장 깨기의 전설이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바람의 파이터란 이 만화와 이 동명의 영화로 좀 이름을 날렸는데요. 이 최영이 산에서 혼자 수련한 후에 이 자신만의 문파인 극진 가라데를 창시했고, 이 불멸의 아이콘 브루스리 역시 혼자만의 수련으로 자신만의 무학 절권도를 창시했습니다. 고독한 자신을 마주하고 세상과 1대1로 승부해서 승리한 것이죠. 좋은 스승을 두면 빨리 배우고 적당히 노력하면 상위 레벨에 올라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수월합니다. 하지만 독학으로 일군 사람은 최고가 되어서 그를 따르는 제자나 마니아가 상당하죠. 좋은 스승 밑에서 성장하면 많은 동문이 서로 끌어주고 힘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서로 적당히 나눠 먹는 이너서클, 소위 말해서 파벌을 만드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되었죠. 독학으로 큰 사람은 적당히 뭘 했다가는 바로 공격당하고 해당 분야에서 밀려납니다. 그리고 가만두지를 않죠. 따라서 이 필사즉생의 각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물이 다르죠. 그렇다고 이 세상 모든 내용을 독하게만 한다고 해서 독학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지독하게 공부만 했더니 몇 년 만에 사시 합격, 이런 좀 감성팔이는 이제 그만해야죠. 이런 건 가짜 독학입니다. 자신을 지독하게 몰아붙인 결과가 얄팍한 개인적 성공, 물질의 성공이라면 독학의 정신을 모욕한 것이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어떤 분야의 한 독한 사람의 자기 일기, 성공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절대 고독의 경지에서 세상과 좀 맞서서 좀 에너지를 일으킨 다음에 성과물을 창출한 사람, 그리고 자신의 그 스토리와 그런 에너지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독학의 승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 하고 이 책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이 독학에 관한 이 나름의 많은 책들이 있지만 대부분 이 독학의 근본적인 좀 기술이라기보다는 독서술, 그리고 도서관 이용 방법, 그리고 온라인 강의 이용법, 이런 내용에 불과하다는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의 인풋만으로는 이 긍정적인 아웃풋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이 아무리 인풋의 양이 많더라도 이 추상화와 구조화로 통해서 자신의 것을 만들 수가 없다면 이 만물박사 소리는 들을 수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이 유연한 지식 운용은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또 추상화 구조화에 성공하더라도 그 내용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축적해서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끌어내 사용할 수 없다면 역시 지적 전투력의 향상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저자 자신이 컨설턴트니까 다양한 좀 기업 내의 이 당면한 좀 트러블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해야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컨설팅비가 나오니까요. 근데 그러한 일을 하면서 한 번도 막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하는 내용이겠죠. 설마 한 번도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크게 봐서 이 클라이언트들이었던 기업들이 다 만족하고 그 성과를 발판으로 이 시니어 파트너가 됐다는 점, 바로 그의 경력이 이 내용을 증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사실 인간은 이 머릿속에 들어온 이 인풋된 정보의 90% 이상을 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망각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하네요. 우리 머리의 한계라고 합니다. 이 지적 전투력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인풋된 내용의 90%는 자연히 소실된다. 이 내용을 전제로 하고 상황에 따라서 과거에는 인풋되었지만 잊어버린 정보를 적절하게 꺼내서 활용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독학의 기술이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인풋의 기술이 아닌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이 진행되어
이 지식의 감가상각이 급속하게 일어나는 오늘날의 세상, 이 고정적인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독학법은 부담만 클 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인풋된 지식의 대부분은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지식으로서의 전성기가 지나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독학의 기술은 기억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이 대전제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 높은 지적 전투력이라고 하면은 방대한 지식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양한 내용을 암기를 많이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좀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우리가 이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폰, 이 휴대폰의 저장 용량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쩌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다 합쳐도 이 휴대폰 한 대를 못 이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인풋한 정보를 핵심만을 추려내서 새롭게 밖에 내놓는 힘, 그 능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수많은 혁신을 주도해온 MIT 미디어 연구소를 설립한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알미라는 것은 시대에 뒤처지고 있다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자가 가장 강조하는 4가지 내용 중에 첫 번째,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급속히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타이틀로 저자는 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배운 지식이 부를 생산해내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 같으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전문가로서의 이 지적 기반으로 평생의 커리어를 지탱하는 큰 무기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지식이 잘 먹히는 좀 이른바 전성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죠. 그리고 분야에 따라서는 전성기 자체가 이미 없어진 그런 분야도 존재합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이 과거에 배운 지식을 점점 줄여나가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주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시대에 독학의 기술이 얼마나 중요할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 최근의 코로나 사태가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더욱 가열차게 바꾸고 있는데요. 코로나라는 상황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이 온라인 원격 강의 세계에 들어온 이 교사와 교수진들, 이 새로운 변화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학생 신입생을 기준으로 보면은요, 이 초중고 12년을 그야말로 엄청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오늘날까지 공부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캠퍼스의 낭만은 둘째치고 자신들이 아주 정제된 그동안 이제 프로들이 만든 이 온라인 강의를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보다도 훨씬 못할 것 같은 내용을 더욱더 어설픈 이 방송 콘텐츠의 이러한 방송 기술들을 좀 보고 있노라면은 도대체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시절을 보냈던가 이런 자괴감이 드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게다가 이 학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비싼 이 대학교 등록금, 그리고 그보다 더 커 보이는 자신의 젊음이 이런 좀 배울 가치가 있나 싶은 이런 온라인 원격 강의를 보는데 소비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동안도 좀 위태위태했는데요. 이 교수의 이 옛날 지식이 더 이상 현대에 통용되지 않으니까 사실 학생들의 많은 반발을 이제 부분적으로 받아왔었습니다. 하지만 강의실에서 오프라인으로 대면하면은 자신에게 성적을 주는 이 이제 권한자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1대1로 좀 권위로 누르고 연륜으로 좀 미는 이제 그런 행동으로 좀 버텨왔던 것도 솔직한 좀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부분에서 학생들에게 좀 그들의 실력과 새로운 좀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는 것이 다 들통이 났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교수만을 이제 비난하면서 학교에 좀 옛날식의 고루한 행정력을 비판하면서 그렇게 그냥 시간을 보낼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바로 여기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독학의 스킬을 연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이러면 당연히 세상은 더욱 많이 변하겠죠? 지금의 구조를 근본부터 뒤집는 혁신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사실 이 산업 증발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 많은 산업 분야와 기업에서 혁신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혁신을 목표로 한다면서도 혁신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듯합니다. 혁신의 귀결은 곧 산업의 증발이라는 사태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혁신을 외치지만 그것이 자신의 업에 적용되면 저항하는 것도 이 사람의 본성이죠.
혁신이란 지금까지 있어왔던 가치 구조를 근본부터 뒤집는 변혁을 가리키는데요. 혁신이 일어나면 지금까지 기업이 해왔던 비즈니스가 증발해서 소멸하고 많은 영역에서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이를 해내지 못한 기업이나 산업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국가 위기의 상황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의 결과로 산업 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면 그 산업에 종사하던 많은 사람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전문 영역이나 커리어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독학의 기술을 미리부터 익혀왔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큰 간극이 생길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인간 자체의 수명 변화도 큰 변혁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0세가 넘어갈 수 있는 시대에는 현역으로 활동하는 시간도 당연히 길어지게 되겠죠. 지금까지 60세 전후였던 이 은퇴 연령이 70세, 많게는 이 8, 90세까지도 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과 산업의 전성기 수명이 짧아지고 있는 것에 덧붙여서 인간의 수명 연장은 축복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의 경우에는 단순히 수명이 짧아지는 것에 좀 국한되지 않고요. 이 순수한 의미에서의 수명보다도 활력이 떨어지는 것이 더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탄생해서 단순히 망하기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활력을 유지하면서 사회적인 존재감을 나타내는 시간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전성기 수명이라고 하는데 이 다양한 통계를 보면은요. 현대 산업군에서 이 각 기업들의 전성기 수명이 계속 짧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나 산업의 전성기 기간은 짧아지는 반면 우리 생애에서 주어지는 노동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 다시 말해서 직장인의 상당수는 본인의 직업 인생에서 큰 변화를 체험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변화하는 시류를 잘 파악하고요. 파도 타기를 하듯 이 전성기인 산업과 기업의 이 밀물과 썰물의 물마루를 잘 갈아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변화의 파도에 단순히 휩쓸려서 떠내려가 버리는 사람, 이 둘의 사이에는 이 총체적인 인생의 풍요로움에서 큰 격차가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생의 풍요로움이란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업무의 보람, 정신적 안정, 사회적인 연대, 이런 많은 것을 아마도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독학의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더욱 명확해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크로스오버 인재의 좀 성장입니다. 이 혁신은 항상 새로운 결합에 의해서만 이룩될 수 있는데요. 이 새로운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서로 이질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이 두 개나 또는 여러 개의 영역을 연결할 수 있는 인재, 이 크로스오버 인재가 이 기존의 파이형 인재보다 많아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파이형 인재, 다양한 영역에 걸친 이 광범위한 지식은 독학으로 익힐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의 이 고등교육기관은 이러한 수요를 전혀 충족시켜주고 있지 못합니다. 교육의 기본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하는 커리큘럼을 좀 짜고 있는데요. 오늘날 여기저기에서 이 형식을 파괴하고 영역을 아우르는 인재가 부족하다는 소리가 들리는 이유, 바로 이 전 근대적인 교육제도에 기반한 것도 크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요. 이 저자인 야마구치 슈가 기본적으로 철학을 바탕으로 한 인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실무 현장에서 일을 해본 결과 경영학은 전형적인 이 시스템을 전제로 한 지식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경영학은 현대 세계가 존재하는 이 상태를 전제로 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잘 해나갈까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것이죠. 연구의 목적도 상당히 알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조직이라면 시가총액을 올리면 되는 것이고요. 개인이라면 지위나 연봉을 높이면 이 경영학의 효용을 달성하는 데 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학문을 배운 후 사회를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이 지적 무기가 손에 들어오는가? 이렇게 물으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합니다. 오히려 현재의 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더 단단하게 고착화시켜버리고 마는 그런 학문이라는 내용입니다. 경영학이란 얼마나 현재 시스템에 최적화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하면 할수록 현재 시스템의 존재 상태를 변혁해서 얻는 이득을 감쇄해버리는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을 살면서 이게 잘 통한다고 생각되는 이 스스로의 전공, 스스로의 무기를 먼저 버려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시스템을 전제로 하지 않는 지식, 바로 철학이 이런 전형적인 지식인데요. 시스템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이 기술의 체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대에는 경영학도 중요하지만 철학의 이 근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살아남는 더 확실한 방법이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잠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추상화와 구조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공부를 하더라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암기만 하게 되면 통찰력을 얻을 수 없겠죠? 그런데 이제 또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자신만의 이 독선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 독학하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이 두 가지 함정이 바로 이러한 것인데요. 옛날 논어에 보면은 2000년 전에 쓰인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의 지성이라는 것은 정말로 진화하고 있긴 한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독학하는 사람이 범하기 쉬운 이 실수 중 하나, 단순히 지식만 넣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역사를 공부한다. 세계사를 독학으로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대부분 이제 시험 대비용이잖아요. 이게 역사를 전공하지 않는 사람이 역사가 재밌어서 순수하게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주관이지만요. 그래서 이제 연표와 이 연호, 기타 이 숫자가 나오는 내용들을 암기하는 것으로 좀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자기만족에 빠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과거로부터의 이 교훈을 얻는 것인데,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다. 뭐가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신의 만족감을 고양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요. 직접 생산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거의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 숫자와 연표, 그리고 연도와 이 고유명사 등이 나열된 이 텍스트의 이 배후에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가치를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건이나 현상이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사회는 어떻게 적용됐는가, 이런 좀 여러 가지 본성에 대한 통찰력을 얻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철학을 공부하는 방법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를 배우면 지적 전투력이 높아진다. 그것은 역사가 이 인간의 사례 연구의 이 총화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의 문제는 사실 매우 새로워 보이긴 하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비슷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유사 사례에서 당대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러한 것을 살피는 것이 우리의 지적 전투력을 향상시키지 않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19세기 후반의 유명한 사람이죠. 독일 통일을 이끈 철혈제상 비스마르크. 바보는 경험에서 배우고 현자는 역사에서 배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야말로 뼈를 때리는 조언이 아닐 수가 없죠. 역사는 사례 연구의 보고이므로 자신이 그 사례의 당사자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나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가, 어떠한 솔루션을 찾아봤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것을 오늘날의 현실에 대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철학을 통해 스스로를 강하게 하고 공부에 축적을 일으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철학을 공부할 때는 이 자신만의 목표가 명확한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저자를 보면은요, 이 순수학문인 철학을 공부한 다음에 실용학문인 경영학으로 세상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죠.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그 사람은 이 인문과학과 경영과학의 교차점에서 자신의 잡을 찾는다. 이런 대전제를 좀 모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학과 미학, 역사와 심리학, 이런 인문과학적 지식을 경영과학과 조합을 해서요, 다른 사람과는 차별되는 통찰력을 이끌어내는 것을 그의 비즈니스적인 목표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잘 수련해 왔던 것이죠. 아주 독특한 커리어의 완성으로 귀결이 됐습니다. 사실 현재 사회는 이 정보 과잉의 상태인데요. 지적 생산 시스템의 핵심이 인풋한 양보다는 인풋한 이 질과 밀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전략과 이 맥락에 맞고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 정보의 밀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정보의 밀도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어떻게 무익하거나 유해한 정보를 차단할 것인가, 이러한 점이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은요, 아니 당신 이런 것도 모르십니까? 이렇게 이제 고정관념을 이게 씌우면서 초조함을 부추기고 자신만이 알고 있는 듯하게 포장된 이러한 정보를 비싸게 좀 파는 그런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굉장히 뭐 대기업의 메이커라던가 아니면 글로벌 이 회사의 이런 그 마케팅 그리고 명함 이런 것으로 옷을 입고 있지만 사실 그 속을 보면은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해결책들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가장 비싼 값에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사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란 이 지적 전투력의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거의 전혀 가치가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보는 이 차별화의 원천이 전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주위에 넘쳐나는 이 자격증 장사들, 과연 어떤 기관이 어떤 공신력 있는 이런 평가 요소를 통해서 만들어졌는지도 모를 그런 자격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시간과 비용의 낭비이죠. 그리고 아주 정상적이고 국가가 인정한 라이센스라고 해도 그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그랬죠. 뭐 회계사나 세무사 라이센스를 딴다거나 뭐 사법고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이런 좀 전문 종사자의 라이센스를 한번 따면 평생 동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뭔가요? 사회적인 좀 우수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았죠. 당연히 그에 비례한 높은 연봉이 따라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이 증을 따는 것은 여전히 어렵지만 그 가치가 매우 하락했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사나 세무사를 보면은요, 예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보통 과장으로 입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대리, 심할 경우에는 그냥 라이센스 유지 비용 정도의 대가만 지불하는 그런 회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인생을 걸고 딸 가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요, 우리의 인생 생각보다 아주 짧습니다. 이 한정된 시간을 유의미한 독학에 투입해야 한다. 그러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상식을 인풋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전략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타인과의 차별화를 요구합니다. 즉 어떻게 하면 다른 정보를 인풋할 것인가, 차별화가 강한 요소를 주입할 것인가 하는 것이 독학 전략의 최대의 포인트이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인풋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인풋하지 않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저자는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서요, 흔히 독학이라고 하면 좀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책으로만 하는 공부, 이런 이미지가 좀 떠오르잖아요. 하지만 사실 독학에는 다양한 인풋 소스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주 다양하고 광범위한 이 공부의 소스들이 있는데 왜 독학의 인풋을 종이 활자로만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책으로만 독학의 이 소스를 한정해 버리면 배움의 가동률은 현저히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양한 소스에서 독학의 인풋을 구하는 것은 배움의 스위치가 꺼져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자는 전략의 일환인데요. 그러니까 온몸을 동원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보여있는 광고판, 그리고 간판, 그리고 사람들의 대화, 그들의 옷차림, 이 모든 것이 이 공부의 소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내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공부의 자료인데 여기에서 가치 있는 인풋을 뽑아내지 못하는 것, 바로 변화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이나 인터넷으로 얻는 정보는 다른 누군가가 만든 이 지적 생산 프로세스를 통해 출력된 정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가치관으로 가공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복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그러한 정보를 조합해서 그 사람만이 가능한 통찰을 만들어내는 일 또한 물론 독학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레어 정보에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신한 맛이 있지만요, 누군가가 자신의 가치관으로 상당히 숙성돼 보이는 듯한 그럴듯한 내용을 한번 만들어내면은요, 이것을 새로운 모양으로 바꾸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오감을 통해서 얻은 이 순수한 인풋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만의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인풋을 바탕으로 지적 생산을 하면
다른 사람과 아주 쉽게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찰력도 자연히 그에 비례해서 쌓이게 되겠죠. 고도의 추상화 및 구조화를 통해서 독특한 통찰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무리해서 1차 정보를 입수하는데 공을 들이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수준에까지 이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 미국 CIA나 옛 소련의 KGB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사드와 같은 이 첩보 기관은 일상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그 분석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시사와 통찰을 이 외교와 군사에 관한 의사결정에 활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은 이런 첩보기관이 입수하는 정보의 대부분은 사실 우리 일반인도 접촉 가능한 정보에 불과합니다. 그냥 조금 더 빨리 입수했다거나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정도죠. 아주 탑시크릿 몇 건을 제외하고는 우리도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입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즉 첩보기관은 인풋된 정보의 양과 질보다도 그 모아놓은 정보로부터 고도의 통찰을 얻어내는 능력에서 타 기관과의 우월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 기관의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에도 나왔지만 이 유명한 좀 탐정이죠. 물론 이 소설 속의 내용이지만 셜록 홈즈,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동시간대에 얻은 정보들을 가지고 고도의 조합으로 가설과 추리를 짜 맞추어서 기가 막힌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아니죠, 쉬운 것처럼 보이는 사건 해결을 수행하죠. 반면 이 시사와 통찰을 끌어내는 것보다는 모으는 것이 장점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책이나 인터넷 외의 소스에서 독특한 1차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으로 차별화를 꾀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보면 요즘에 이 고급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통찰이 있다고 해도 기본적인 인풋도 중요하니까 이 여의도 경제 그 찌라시라고 불리는 이 증권가의 장판지들, 근데 이 중에서 굉장히 고급 정보들이 간혹 한두 개씩 섞여서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 자료를 처음에 생성한 사람들도 이 자료의 대상인 사람들의 원한을 사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고급 정보 안에 저급 정보, 진짜 정보 안에 가짜 정보를 섞어서 세상에 뿌립니다. 그리고 아주 비싼 값에 팔죠. 그러면 이러한 그 소위 말하는 찌라시에서 어떠한 통찰과 인사이트를 좀 만들어내는가, 그것은 바로 각자의 목표라는, 각자의 능력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 정보의 장사, 그리고 정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가치도 유효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인풋의 가치를 두든 통찰력의 그 우선점을 두든 간에 이러한 인풋과 정보의 이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 사람들이 앞으로 새로운 세계에 더욱 빠르게 적용하고 그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저자의 내용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내용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가 이 비즈니스 생활은 컨설팅 업계에서 많이 했지만 사실상 이 철학을 베이스로 한 철학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방법, 즉 질문지법에 대한 내용도 좀 잊지 않고 짚고 있어요. 이 문학이나 역사, 이 철학 같은 인문계의 지식은 사실 우리가 매일 종사하는 이 비즈니스와는 직접적으로 연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추상화와 구조화를 통해서 비즈니스라던가 아니면 우리네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추출하는 것, 쉽게 얘기하자면 의미부여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질문으로 들고 있는데요. 질문이 없다면 배움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내기 위해 독학을 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독학의 목적은 새로운 암보다도 새로운 질문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이런 아주 어디 가서 써먹을 수 있는 내용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알고 있는 대로 처신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이 사마천 사기열전에 나온 내용인데 저자가 이 독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편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에는 어떻게 우리가 쌓는 이러한 정보와 교양이 미래 시대의 지식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가, 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정말 다양한 독학 방법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좀 일부러인지 아니면 행정상의 미스인지 모르겠지만 이 무크 같은 좀 오픈소스의 공부 방법들이 좀 약해요. 하지만 미국을 위시로 전 세계는 이미 이쪽으로 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나 이 기타 이 질병으로 인한 서로 간의 언택트 문화가 여기에 접해지면서 이러한 방식이 더욱 힘을 받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유튜브가 얹어지고 있죠. 왜 우리나라는 여기에 뒤처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가? 사실상 거의 제로에 가까운 비용으로 굉장히 심오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각 분야의 최고 수준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갖춰져 있느냐고요? 다들 지금 핸드폰 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다음 편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댓글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킹의 윤군입니다. 오늘 야마구치슈의 독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이어서 하겠는데요. 그 전에 학교란 곳을 잠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들려오는데요. 학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문의 요람, 지식의 전당, 인성을 기르는 곳, 친구들과의 추억을 쌓는 곳, 다 좋은 내용이에요. 특히 아주 아름다운 내용이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 원래 목적인 그런 부분이 크겠죠? 그런데 요즘의 학교를 보면은요, 이렇게 지독한 곳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꾸 일부의 문제라고 하는데 상당 부분, 대부분의 학교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형식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먼저 남학생이 조금 더 이런 부분이 크지만 이 전투력, 그러니까 싸움을 어느 정도 잘하는가, 공부를 전교에서 몇 등 하는가, 집안에 돈은 얼마가 있는가, 아파트는 어디에 살고, 부모의 직업은 무엇인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 평가치를 매겨서요, 각각의 등급, 계급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위 계급은 하위 계급에게 정말 막대하는 거죠. 사회에서 이 직장에서 만나는 상사들의 갑질은 일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어리게만 봤던 이 학생들이란 이 존재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보통 이즘의 왕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하위 계급에 속해 있는 아이들은 이 학교 가는 게 정말 아주 지옥 같은 고통의 연속인 그런 나날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들은 이 자녀들이 집안에 있는 게 귀찮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 뒷수발 드는 게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몰아붙이죠. 공부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을 남기고서 말이죠. 학교가 이렇게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그러면은 대안을 찾는 곳은 어디인가? 보통은 학원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이전에 그 방송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학원은 최근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또 터지긴 했지만요. 이 명문대를 가기 위한 스파르타식 학원, 그리고 명문대 합격률이 좋다는 학원을 가기 위한 서브 학원,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하여간 이런 계층의 사다리 같은 테크트리를 밟아서 대학에 가게 되면 지금과 같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원격 교육, 언택트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시대가 바뀌고 변혁하는데 가장 저항적인 이 직업군, 이 계층 중에 하나인 이 교사와 이 교수들에게 가장 준비 안 된 교육을 받는 그런 세대로 멈춰진 채 시간만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을 채용하는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고난스러운 이 과정을 겪어서 예를 들어 서울에 좀 괜찮은 학교를 나왔다. 그래도 취직하는 것이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인문계열이다. 그러면은 아주 고난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리 자체가 없거든요. 정말로 어려운 시절인데 과연 그러한 시절을 뚫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고 어떤 학습을 한 뒤에 어떤 지식과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인가.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적어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답이 아님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 생각 없는 교육의 전파, 그리고 우미나 교육의 성공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예전에 그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된 거죠. 어느 정도 일은 시켜야 되니까 읽고 쓰는 법, 그리고 간단한 세물하는 법 정도는 빠른 시간 안에 집중 주입식 교육으로
빠르게 마스터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 고급 교육을 해줄 필요는 없죠. 식민지의 이 아이들인데다가 또 평균 수명도 짧았잖아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니까 여기다가 많은 그 자원과 시간을 투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괜히 어설프게 똑똑해지면은 뭐 독립운동을 한답시고 자아를 찾는답시고 일제히 한 거를 하니까 더더군다나 그런 뭐 역량을 투입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미나 교육을 집중적으로 좀 널리 퍼뜨렸고요. 뭐 결국은 이것이 당시의 조선 그리고 시간이 이어져서 오늘날의 대한민국까지도 일정 부분 이어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의 문명을 진보시키고 역사를 바꾼 원동력인 이런 학문의 이 성찰 그리고 지식의 축적, 통찰력 이런 위대한 깨달음을 당시에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과연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나를 알고 나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 공동체를 알게 되는 이런 인식, 서로의 지식과 사상과 생각을 모아서 보다 발전된, 보다 큰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성찰의 계기를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죽어버린 이 과거의 지식의 강제적 주입, 그리고 성과를 알 수 없는 맹목적인 암기, 기계적인 문제풀이, 그리고 친구와의 무의미한 무한 경쟁, 뭐 전교 1등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쟤는 전교 1등이다. 쟤는 반에서 1등이다. 지금 세상에 나오면은요. 세상 전부가 경쟁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다가 주위에서 만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과 자꾸 좀 경쟁을 시켜요. 그것도 엄청나게 잔인한 방법으로요. 오히려 그 사람들하고 같은 편을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사람들이 나의 패밀리언으로 되게끔 힘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사실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 편은 누가 될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과 경쟁을 하면요. 그리고 내 주위에 100명, 200명, 뭐 많아봐야 몇백 명인 이런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1등을 한다. 뭐 나쁜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고도의 성찰을 할 수 있는 지적 교육은 받지 못하고 학교에서 영원히 병들고 마음이 파괴되는 과정을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러고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되는 거죠. 지적 통찰력은 전혀 가질 수가 없는 그런 단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고 나약하고 소극적인 20대, 그리고 무책임한 30대, 그리고 무능력한 40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비극적인 인생의 테크트리입니다. 그런 험난하고 잔인하고 냉정한 과정을 거쳐서 얻는 과실은 무엇인가? 기껏해야 파견직, 그리고 비정규직,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죠. 소위 말해서 명함을 내놓기가 좀 보기가 좋은 명문 대기업, 여기에 다닐 수 있는 케이스는 굉장히 희귀한 그런 정말 적은 숫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도 매일매일 자살 충동에 시달릴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죠. 과연 이것이 무슨 인생인가?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들을 만드는 이런 집단 우민화 정책은 과연 언제쯤 바뀔 수가 있는 것인가? 이거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과거에 좀 일부 사람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집단 바보 시스템에 나의 인생을 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옛날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바보를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었는가? 일제시대야 뭐 다른 나라고 하니까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적어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호를 쓰는 그 이후부터의 이 지속된 우민화 교육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런 거죠. 그 흔히 말하는 이 로얄 패밀리들, 나라를 자기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서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이 성찰하고 사고하는 이 역량의 발전, 그러니까 인문학 교육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능력을 기르는 역사 교육, 흔히 이 승자인 이 지배계층이 기록한 역사의 뒤에 이 감춰진 진짜 역사를 탐구하는 게 그 공부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지배층의 허실을 뒷사람들이 알아채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알려주기가 싫겠죠? 친일 역사학자들과 그리고 일부 군부 정권을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조작된 이 기록의 역사, 이 독립투사의 정신을 이어받은 역사학자들이 기록한 진짜 역사를 알려주기가 싫은 이런 친일파들, 그리고 소수의 이런 악당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조작되고 날조됐습니다. 그리고 그에 파생된 여러 가지 교육들이 오늘날 우리의
이 머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병들게 하고 있죠. 진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존재들은 아마도 적어도 대한민국 땅 내에서 생존을 보장받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기를 쓰고 사람들의 생각하는 능력을 말살하기 위해서 나름의 방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조기 유학을 보내거든요. 그렇게 한국 교육이 좋으면 한국에서 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를 보내면 되는데 굳이 본인들한테도 어려웠을 텐데, 그리고 아무리 한국에서 엘리트라고 해도 미국 가면은 그냥 동양에서 온 유색인종의 한 명이잖아요. 나름 외롭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한 과정을 뚫고 기어이 보내요. 과연 무엇을 위하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의 이 독재 국가에서 시민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독재자들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라던가 중동 이런 쪽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전부터 이 소위 일부 기득권층에게 유리한 거기에 좀 이익에 기반된 이 교육을 받아오면서 생각을 하지 못하게,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 길을 벗어나면 고생을 한다는 마인드를 주입받아온 그런 시절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공부하는 양과 시간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엄청난 양이에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단연코 세계 1위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있지만 전체를 다 합쳐서 평균을 내보면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압도적 1위인 것은 변함이 없죠.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왜 수학과 과학의 점수는 그렇게 바닥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학, 즉 철학을 하지 않아서라고 말이죠. 독학의 기본인 생각하는 능력, 그리고 이에 연관된 학문인 이 수학과 과학, 물론 어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적인 교육을 많이 받으면 성적이 순간적으로 오르기도 하겠죠. 하지만 단순 암기와 이 문제풀이의 반복을 통한 일시적인 성적 향상, 우리의 인생을 발전시키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겠죠? 수능 시험이라던가 아니면 기타 앞으로 또 바뀔 새로운 유형의 좀 생각해야 하는, 접해보지 못한 이 스타일의 문제를 만나면 바로 침몰해버리고 마는 그런 껍데기 같은 실력일 뿐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이 치열한 과정 없이 단순히 암기하고 습관적으로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서 학교를 입학하고 졸업을 하는 사람들, 곧 새로운 환경에서 인문학적인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졸업과 동시에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 노벨상 수상자가 한 명도 없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하고 있는 무역 교역량이라던가 여러 가지 경제적 지표를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적을 수는 있지만 한 명도 없다는 건 정말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죠. 물론 나라의 국력에 어느 정도 비례하는 이런 노벨상 수상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에 비해서 어느 정도 핸디캡을 받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무언가 이상하지 않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이 노벨상 수상자가 많은 나라는 공통적으로 철학을 하는 나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교육과정과 이 대학 입시에서 이 철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모두 공통입니다. 자유도가 높은 나라, 곧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스스로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나라라는 뜻과 같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삶이 곧 철학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반면에서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요, 일제강점기 때 일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생각하는 그 시간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막은 거죠. 생각하는 국민은 언젠가 반드시 덤빈다, 저항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국민이 역사 인식에 눈을 뜨고 있으면 제대로 된 식민 통치를 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뒤를 이어서 해방 이후 나라의 권력을 거머쥔 이 친일파들 세력, 이 군부 세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교육 현장에서 철학을 교묘히 없애버렸죠. 군사 독재 정부에 이르러서는 아예 철학 과목 그리고 기타에 관계된 내용들을 모두 말살하다시피 해버렸습니다. 이 생각하는 국민, 그리고 무언가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이 국민은
힘으로 다스리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민주주의에 대한 지표 지수가 가장 높고 자유도도 최상이죠. 일제시대도 아니고 군부 독재도 사라졌는데 교육만은 그대로입니다. 물론 첨단 IT의 이 겉모습을 입혀서요. 그런 외적인 모습은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요. 꼭 어떤 상을 수상해야 그 권위가 붙는 것은 아니지만 이 노벨상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만든 이 참고서와 문제집에 일생을 통틀어서 가장 왕성한 이 지적 작용을 할 수 있는 이 프레시한 이 두뇌를 갖고 있는 이 젊은이와 이 학생들이 소모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30년 전, 40년 전에 만들어져서 매년 이 겉페이지만 바꿔서 죽은 지식으로 사람들의 돈을 뺏어 먹는 그런 좀 옛날 참고서를 풀 것이 아니라요. 세계적인 천재들, 역사적인 이 철학자들, 즉 데카르트, 파스칼, 뉴턴, 맥스웰, 아인슈타인, 하이젠베르크, 정말 이런 뜨겁게 인생을 살다 간 이 수학과 과학 교과서의 진정한 저자들이 만든 그런 내용들을 공부해야 함이 정답이 아닐까 합니다. 철학을 한다는 것, 독학을 한다는 것은 즉 스스로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는 것, 이것과 같다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책의 내용을 들어가면서요.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을 할지를 정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회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품에 대해서도 그렇다. 스티브 잡스의 말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학의 전략이란 이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큰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인데요. 반대로 말하면 무엇을 배우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이런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의 말과도 비슷하죠. 먼저 아무리 좀 철학적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도 기본적인 양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느 정도의 책을 그리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그 독학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독서 속도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요. 개인의, 그러니까 사람의 역량에 따라, 그리고 책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겠지만요. 보통은 한 4시간에서 한 6시간 사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좀 규격화되고, 그리고 일정 수준의 퀄리티를 담보한다는 책이라면은 아주 전문적이고 전공서적이 아닌 한 이 정도의 시간이면은 아마 충분하다고는 못해도 일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책을 다 읽고 어떻게 할 것인가? 단순히 읽기만 하면은 그냥 날것, 손질되지 않은 재료에 불과하겠죠? 이를 본인만의 가치관과 필터링으로 구분하고 정리하고 추상화한 다음에 구조화하는 이 단계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정제화된 어떤 좀 결과물로 보여주려면 자신만의 이 손질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대략 책 한 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는 이런 과정까지 다 포함해서 6, 7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저자가 확실히 빠르군요. 저자는 여기서 시간 활용법도 잠깐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저자의 경우지만 주로 2시간 정도 걸리는 이 통근 왕복 시간을 독서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300권 정도의 책을 훑어보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책은 그 중에 30%도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독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평균 1시간이라고 한다면은 일주일에 한 권이 계산되겠죠? 그리고 연간 50권 정도의 이 정보량을 인풋하는 것이 최선일 거라는 계산량이 나옵니다. 이 독학의 전략을 생각한다는 것은 1년간 읽을 수 있는 최대치인 50권을 어떻게, 어떤 주제로, 어떤 역할로 분배할 것인가, 여기서 시작한다는 내용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참고로 저의 경우는요, 예전에 그 출퇴근 시간이 좀 길었던 곳에 살았을 때는 일부러 갈아타는 게 빨라도 한 번에 가는 길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갈아타면은 한 40분이나 50분이 걸리는 길을 일부러 한 번에 쭉 간 다음에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가서 버스로 갈아타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 한 1시간이 좀 넘게 걸리잖아요. 대신에 지하철에서 내릴 때까지는 나만의 독서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책 읽는 시간을 좀 벌었죠. 근데 생각대로는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꽤 많은 시간과 노력에 좀 비교해서는
많은 성과를 얻었던 것도 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자가 독학에 대해 어드바이스해주는 또 하나의 이야기. 독학의 목표는 장르가 아니라 테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이제 독학을 이제 좀 하는 걸로 결심을 했는데 무조건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는 배움의 목표를 정하는 편이 훨씬 좋다. 이런 내용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장르를 배울까? 그러니까 뭐 시사 경제로 갈 것인가? 역사와 정치로 갈 것인가? 뭐 외국어, 세계사 이렇게 좀 구별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독학의 목표는 장르가 아니라 테마여야지 우리의 뇌가 더욱 빠르고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독학을 하려고 할 때 철학을 공부할까 아니면 역사를 공부할까라는 식으로 장르를 설정하면서 시작하면 그 시작은 쉽지만요. 중요한 것은 자신이 결과적으로 지향하는 꼴인 방향성을 확실히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테마는 자신이 추구하고 싶은 논점인데요. 이것이 곧 자신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그 한 가지 지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르를 따르는 공부. 사실 이미 뭐 어떤 똑똑한 사람 또는 좀 인정받는 사람이 체계화해 놓은 좀 어떤 좀 루트, 그런 구조를 따라서 공부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해놓은 길을 따라가는 건데 물론 뭐 어느 정도의 초기 지식을 얻거나 일반적인 기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뭐 괜찮겠죠. 하지만 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서 결국 심도 깊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만의 통찰이 생겨나기 어렵다는 내용이죠. 일반적으로 훌륭한 수준의 지적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독서는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이거는 좀 위험한 인식이고요. 독서를 하는 방법에 따라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한 바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 공부하지 말고 화제와 논제를 찾기 위해서도 읽지 말고 대신 깊이 생각하고 깊이 고려하면서 읽어라. 그리고 그러면서 지식을 습득해라. 영국의 철학자 이 프랜시스 베이컨이 수상록에서 한 말이죠. 이 내용이 아마도 이러한 좀 부분을 설명해주는 함축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곱셈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은요, 이 미국에서 원래 락 음악이 시작이 됐잖아요. 여기에 이제 영국풍의 모주 스타일 의상 이게 곁들여지면서 불세출의 그룹 비틀즈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너무나 잘 아는 예니까요. 애플 디자인과 이 기술의 곱셈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래는 남성복 소재 중에서도 좀 질 낮은 다만 좀 독특했던 그런 소재에 더해서 이 최고급 오트쿠티르 행사를 좀 결합시킨 다음에 샤넬이라는 브랜드로 전 세계를 휩쓸었죠. 그리고 사카모토 류이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세계적인 음악가인데요. 원래 이 클래식 작곡 기술을 좀 열심히 한 다음에 여기다가 팝 뮤직을 섞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아주 좀 오리지널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작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이 각각의 그 요소들이 모두 세계 최고 이 수준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 이상만 한 다음에 이것을 서로 합치고 곱하고 분해해서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련의 창조적인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이죠. 참고로 저자 자신은 몇 번 얘기하긴 했지만요. 인문학과 경영학의 교차점에서 스스로의 포지셔닝을 찾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좋은 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곱셈의 철학은 어떻게 완성해야 하는 것인가? 저자는 단순한 방법을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인이 가진 것에 집중한다는 내용인데요. 주위를 살펴보면은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살리려고는 하지 않고 어떤 원하는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저자 자신도 이 다른 책에서 보면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도 매력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취사 선택을 해야 될 문제라는 뭐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어떤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 그런 것이 그 사람의 독특한 강점이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게 오히려 역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자신이 이미 가진 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보다 더 정밀하게 생각하는 것, 여기에 있다고 하네요. 저자 자신도 이야기는 했지만 이 다동력의 호리의 다카오미, 이 사람이 아주 이 의견에 반대되는 철학을 주장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잘하는 것은 필요 없다. 결국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살아가면서 찾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쪽이 맞는지는 정답이 어느 쪽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쪽을 선택했든 간에 이 두 사람이 다 각각의 그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평판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강점,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은 어지간해서는 따라올 수 없는 그 사람만의 강점이 본인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더 발전시키는 게 조금 더 무난한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신의 강점은 이것이군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 그건 저에게는 아주 당연한 건데요. 라고 대답해버리는 것이 일상이죠.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들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매진해서 자신만의 무기로 삼아라. 이 책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쪽의 삶을 사는 것을 이제 후리에 다카오미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하고 싶은 어떤 것이 그러나 있는 힘껏 노력해도 어느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한 중간 이상을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수준이라면은 본인의 만족을 느끼는 데 일조할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서 팔리지는 않는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돈을 지불하지 않겠죠? 어중간한 수준에는.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고 소모를 한다. 어떤 독특한 것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자신을 다른 사람과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는 본인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숨어 있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것을 계속 키워나가라는 이야기죠. 한 가지 장르에서 매우 뛰어나게 되는 것은 사실 아주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것을 더하고 곱해서 크로스오버를 하게 된다면 자신만의 독특한 포지션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르 선택의 첫 번째 포인트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독학을 하는 이 전략을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는 내용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심사의 다른 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관계된 아주 작은 정보나 인풋이라도 아주 좀 정밀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내가 관심이 없는 것이라면 아주 중요한 어떤 정보라고 해도 그냥 흘려 넘기기가 십상입니다. 예를 들어 저자가 이 독학 전략의 큰 테마 중 하나로 삼았다는 혁신을 일으키는 조직을 만드는 법,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요, 언뜻 보기에는 전혀 상관없는 이 다른 카테고리의 이 정보에서도 시사점이나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통찰력을 추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은 이 제1차 세계대전에 관한 다큐멘터리 방송을 봤다고 해요, 저자가.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제 육지전의 전황을 획기적으로 바꾼 전차의 출현, 이 전차의 이 기계공학적인 능력은 전혀 없는 당시 해군을 맡았던 윈스턴 처칠에 의해서 기본 컨셉이 고안됐다는 내용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혁신을 이끄는 것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보다 관심도가 높은, 창의력이 높은 비전문가일지도 모른다. 이런 가설과 연결이 되었고요. 실제로 이것을 조사해 보니 많은 혁신이 비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강의를 나가고 컨설팅을 할 때 아주 요긴하게 활용했다고 하네요. 대량의 인풋 정보를 했음에도 좀처럼 성과가 나지 않는 것 같다는 이런 내용이 많은데, 이 인풋이 지적 전투력의 향상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말, 많은 양의 책을 읽고 정보를 모았지만 전략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 단순히 어떤 지적인 무기라던가 호기심에 충족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많이 안다는 것을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욕구,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 인풋을 다 소화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결론입니다. 인간의 작업 기억 역량에는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인풋한 정보를 모두 머릿속에 완벽히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이 과거의 인풋 중에서 바로 그 핵심 정보, 이것을 명확하게 꺼내기 위해서는 테마에 맞게 이 정보와 지식을 축적하는 그런 기술적 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인풋과 이 축적 모두 독학의 전략이 기본적으로 얼마나 명확한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뭐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것까지는 뭐 이해를 했는데, 그래도 상세하게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좀 사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어떤가, 이런 내용을 많이 전달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본인만의 방식으로 몇 가지 카테고리 분류법을 설정해 봤다고 합니다. 먼저 이 목적에 따라서 살펴봤다는데요. 이 단기간에 해당 분야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 보통은 이제 어떤 특정한 뭐 비즈니스라던가 자격증, 기타 일에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한 독서에 해당이 되겠죠. 즉 아주 범위가 좁고 얕게 공부하는 이 독서의 종류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전문 영역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가 있는 그런 지식을 축적하기 위한 독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전문가로서 지적인 축적이 목적이라면 상당히 장시간의 기간을 필요로 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이 좁고 그러면서도 깊은 공부를 위한 독서의 베이직이라고도 이야기하네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우리가 뭐 대부분 여기에 속하는데, 교양을 넓히기 위한 독서가 있습니다. 일과 직업적으로는 관련이 좀 적지만 인간이라든가 사회에 대한 여러 현상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주는 교양을 목적으로 하는 독서가 되겠죠.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바꿔 말하면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있다는 뜻인데, 바로 이러한 간접적으로 쌓인 이런 지식이 아주 결정적일 때 다른 비슷한 능력의 사람들과의 차이점을 구별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깊은 지성, 그 사람의 지적 전투력을 크게 좌우하는 중요 요소이죠. 그리고 어떤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의 전성기가 이제 좀 점점 짧아지고 있잖아요. 요즘 사회에서는 이 판이 바뀌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어떤 국면에서는 굉장히 유용했던 지식이 짧은 시간 안에 시대에 뒤처지거나 아예 없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좀 당황을 하겠죠. 이미 내 지식은 시대에 뒤처졌으니까 버려야겠다. 그럼 난 이제 뭘 하지? 어떤 쪽을 새로 공부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반작용을 하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방법론이나 옛 지식을 더 깊이 연마하는 그런 쪽에 빠지는 모순적인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심각해지면은 이제 꼰대로 발전하는 이 최악의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죠. 이 지식의 업데이트에 실패한 사람이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교양을 쌓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요. 독학의 전략이라는 이 관점에 생각해 보면은 장기간에 걸쳐 지적 전투력에 기여하는 지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업무를 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문 지식은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변화함에 따라서 점점 뒤처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어려운 문제를 생각할 때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교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초 교양을 쌓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위 잘 나간다는 이 글로벌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 이 사람들이 철학이나 문학 등의 교양을 다시 배우고 있는 상황, 여기에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 분야에서 최고의 정점에 오른 이 사람들이 이런 좀 나름 다 바쁘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시간을 내서 다시 교양을 배우는 것은 이 무엇을 말함인가? 급변하는 세상에서 자신만의 가치를 잃지 않는 단단한 기초가 되는 지식을 추구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런 교양을 넓히기 위한 이 독서에 필요한 시간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겠죠? 수년, 길게는 수십 년 단위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장르도 매우 버라이어티할 수밖에 없습니다. 쌓기가 어렵지만 한번 축적되면은 다재다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교양, 우리가 앞으로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임에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개만 볼까요? 보통은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가장 필요한 경제 경영서, 이거는 가능한 한 좀 널리 알려진, 그러니까 좀 검증이 된 명저를 선택하고 좀 많이 읽는 것을 권한다고 합니다. 좁고 깊게 읽어야 이 효과가 크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교양서, 마음 가는 대로 그냥 폭넓게 읽고 가능하면 자신만의 메모, 독서 노트를 만들면 더 좋고요. 이렇게 좀 넓은 범위로 얕게 읽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읽다 보면은요, 본인이 좀 관심이 가고 재미가 있는 분야가 있으니까 그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가 찾아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서로 다른 읽는 방법이 필요한 것인가? 경제 경영서는 사실 마땅히 읽어야 할 이른바 고전이라던가 명저라고 불리는 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들이 다라고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이 책들만 읽는다면 대체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좁은 범위를 반복해서 읽으니까요. 내용을 잊을 염려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비즈니스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비즈니스에 대한 시사점을 추출하기 위해서 어떤 자신만의 독서 노트를 만들든가 이런 추가적인 시간을 소모할 필요가 없겠죠. 반면에 교양을 위한 고전이나 명저, 주제가 워낙 방대하니까요. 어떻게 특정 카테고리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다양하고 폭넓은 범위를 아우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부 읽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또 그 내용이 반드시 비즈니스에 직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언젠가가 될지도 모를 어떤 나중에 특별한 형태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지는 현 시점에서는 전혀 확신할 수가 없죠.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해 보거나 참조해야 할 때를 대비해서 간단한 메모, 가능하면 자신만의 스토리가 담긴 독서 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은 이제 효과를 위해서 저자가 좀 이론으로 만들어 본 거고 정말로 도움이 되는 공부, 목적 없는 공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제부터 이 아웃풋과 인풋의 개념을 이 목적 없는 공부는 무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쌓이기만 하면은 아주 강력한 그리고 아주 다변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서 저자는 기본적인 전제를 하나 짚어두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인생 전체로 봤을 때 아웃풋과 인풋의 양은 장기적으로 일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이제 아웃풋을 하면서 동시에 인풋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인풋을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지식의 축적이라든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소모하기만 하는, 아웃풋만 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언젠가는 지닌 바 모든 역량이 바닥이 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위를 보면은 놀랄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보통 능력자들이 좀 많이 그렇죠. 계속 어떤 특정한 아웃풋을 내놓는 사람을 잘 관찰해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 어딘가에서 계속해서 인풋을 한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는 자신만의 혹독한 이 단련의 시간이 있었다는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이 저자가 좋아한다는 이 사이토 다카시 교수, 이 대학원 석사 시절부터 박사후 과정 시절까지 오로지 밥 먹고 공부만 했다는 그런 인풋의 이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풋은 아웃풋이 필요할 때 기간이 닥쳐서 하면 된다. 이 아웃풋의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인풋은 비효율적이다. 이런 말이 많이 있는데요. 심한 오해라고 합니다. 별다른 목적 없이 오로지 흥미만으로 인풋에 열중하는 시기가 없다면 진정으로 강력하고 독특한 자신만의 지적 전투력을 익힐 수 없다. 저자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업무상 수천 명 이상의 소위 엘리트라 불리우는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내린 결정이라고 하니까 신빙성이 좀 가네요. 이에 관해서 저 자신의 좀 경험을 돌이켜 보니까요. 맞는 말 같습니다. 예전에 시험 공부를 한답시고 시험 전날 벼락치기를 한 공부들 이미 한 글자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서점에 갔다가 친구 기다리다가 시간이 좀 남아서 재미삼아 봤던 책의 내용이 아직까지 머릿속에 선명히 기억되고 있는 부분들, 바로 이러한 내용의 연장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서 저자의 조언, 시간이 남아나는 시기에 마음껏 인풋을 해놓기 바란다 라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공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필요해지면 그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데 이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있기도 하지만 저자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필요해질 때라고 하면은 이미 어떤 특정한 그 사람이 가장 좀 인생의 중요한 점에 서 있는 무대에 섰을 때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공부를 한다면 벼락치기나 수박 겉핥기식의 인풋이 될 수밖에 없겠죠. 조금 전에 말한 시험을 하루 앞둔 그 시기, 이런 공부의 연장 아니겠습니까? 자기만의 독특한 관점이나 다른 장르에 대한 식견을 조합한 어떤 좀 독자적인 솔루션 같은 것을 내놓기가 어렵겠죠.
인생에서 대량의 인풋이 가능한 시기는 다른 사람에게 아웃풋을 요구받지 않는 시기, 인풋을 하기 위한 기회비용이 적은 시기이기도 하겠습니다. 학생 때 돈 벌어오라는 부모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공부를 해놓는 것이 결국 본인의 인생에 중요한 플러스가 된다. 아주 당연하고도 진리적인 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웃풋을 요구받을 때 그 사람만의 이 독특한 지적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부, 이 시기에 인풋으로 축적한 것에 비례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을 때, 시간이 많이 있을 때 목적 없이 마구잡이로 공부하는 것이야말로 훗날 지적 생산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다. 저자는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마음에 맞는,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종류의 인풋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도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마음에 맞는 인풋은 주의해야 한다. 이제 마음에 맞는 인풋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겠죠. 이런 인풋, 이런 정보는 말 그대로 이제 마음 편한 것. 그러니까 만약에 주위에서 선별하지 않으면요, 이런 종류만 잔뜩 받아들이기가 쉽겠죠.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위험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종류의 인풋만 하다가 보면은요, 바보가 되기 십상이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단순히 바보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외골수로 발전하게 되면은 이제 인생의 위기가 온다.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질성이 높은 의견과 논고만 계속 접한다. 그 사람의 지적 축적이 한쪽에 이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독선에 빠질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인 어빙 제니스, 동질성이 높은 사람들이 모이면 의사결정의 질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학문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 사례로 책에서는 이 피그만 침공 사건, 베트남 전쟁, 이런 사례를 들면서요, 대단히 총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수준 낮은 로우 퀄리티의 의사결정을 하게 된 수많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품질을 파괴하는 메커니즘을 그룹 싱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많은 조직론 연구가 이 다양한 의견 충돌에 의한 인지적 부조화를 통해서 양질의 의사결정에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요, 아무리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라도 비슷한 의견이나 비슷한 지향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면 그 와중에 도출되는 지적 생산의 퀄리티는 상당히 낮아진다는 내용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는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할 때 우리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의 내면에 없는 것이라면 결코 우리를 흥분시키지 못할 테니까 말이다. 지식 축적과 이 감정이라는 이 별개의 요소이긴 하지만요,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강한 분노나 혐오감은 자신 안에 어떤 아픔을 가리키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상담을 할 때 좋아하는 것보다는 싫어하는 것을 묻는 편이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으로 파고들 수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큰 분노를 느꼈던 경험을 떠올려보고 왜 그렇게까지 강한 분노를 느꼈는지 천천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마도 그것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유린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분노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반사판으로 삼으면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능하다. 강한 반감이나 혐오감을 떠올릴 때는 그것도 메모해 두자. 나중에 여러 가지 큰 깨달음으로 이어질 것이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내용임에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이 책의 전체 내용 중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도 많은 양이 있었어요. 이 뒤에는 더욱더 심도 깊은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이 내용을 다 하려니까 시간상의 제약도 있고요. 그리고 한 번쯤 읽어보는 게 더 좀 효과가 좋으리라고 봐요. 한 번쯤 좀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간단히 이제 타이틀만 좀 얘기를 해보면은요. 미래의 자신의 특성을 만들기 위해서 고전을 읽어라라는 좀 타이틀로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교양주의, 그리고 정보의 양과 밀도, 그리고 질문지력, 질문하는 방법이 곧 그 사람의 좀 능력치를 말해주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아까 어떤 특정한 이 객관적인 정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추상화하고 구조화하는 이 방법과 그 효과,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높이는 지적 생산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뭐 축적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책의 말미에 역사, 경제학, 철학, 경영학, 심리학, 음악과 뇌과학, 문학과 시, 종교, 자연과학 이런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장르에 걸쳐 있는 50권 이상의 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 정도만 읽으면 앞으로의 어떤 다변화한 시대가 오더라도 아주 두렵지만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목차 정도에 나와 있는 책은 살아가면서 읽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고전 중에서도 고전이어서요. 저도 한 절반 이하의 책만 좀 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도 해봤고요. 어쨌든 뭐 많은 것을 알게 된 그런 좀 즐거운 독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중간에 나와 있는 이 사마천의 조언. 아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알고 있는 대로 처신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고요. 세상에는 알고 있는 것 자체를 마치 패션처럼 생각해서 허세를 부리면서 흡족해하는 사람이 넘쳐나고 있지만 사마천이 그 옛날 지적했던 것처럼 중요한 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교양을 읽혀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단순히 컴플렉스를 가리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조언을 저자의 마지막 멘트로 해서 책의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책의 내용은 이렇고요. 그럼 오늘날의 가장 효과적인 독학의 방식,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뭐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자신만의 철학과 주관으로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가장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한 그리고 아주 글로벌적인 독학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MOOC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크죠. 한국에서는 이 MOOC가 상대적으로 좀 미비합니다. 처음에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이 대학교 그리고 교수진들이 태업한 것이 아닌가, 뭐 대충대충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찌 보면은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생각을 해보니까 기본적인 교수진의 자질 문제가 더 크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해당 학문에 대한 실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뭐 교수들도 나름의 실력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아주 문외한인 일반 사람들을 가르치지 못할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보다도 영상 매체 등을 통해서 다수의 대중에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전달력이 약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공 지식은 풍부할 수 있겠지만 기초적인 교양이 약하다. 이런 말과도 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죠. 미래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산업군이 될 수 있는 이 딥러닝, 머신러닝, 첨단 바이오 분야, 앨런 머스크가 또 크게 한번 터뜨렸던 우주항공, 뭐 이런 종류의 분야는요. 한국 무크에서는 그렇게 많이 제공하지도 않고 있다고 해도 아주 원론에 불과한 아주 겉핥기 수준의 강의들 뿐이었습니다. 사실 국내 기준으로 보면은요. 이 분야들은 잘 나간다는 해당 대학들도 실력 있는 교수 구하기가 별따기인 분야예요. 돈 안 되는 MOOC로 이러한 강의를 뭐 공짜로 풀 이유가 없겠죠. 따라서 전통적인 인문사회, 경영경제, 어학 등등의 강의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미 유튜브가 훨씬 높은 레벨로 훨씬 많은 종류의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짜로요. 뭐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밥벌이가 어려운 것은 해외도 마찬가지니까요. 교수 자리 그냥 딴 사람은 한 명도 없겠죠? 나름 다 인고의 시절, 고난의 과정을 겪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 기업이라는 회사들이 테크놀로지로 밀고 들어오니까 해외에 있는 교수들도 나름의 저항을 하는 거예요. 각 학교의 교수진들이 MOOC를 나름의 방식으로 막았다고 합니다. 뭐 세계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를 힘들게 한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번 해놓은 것으로 평생 살아가려고 한다. 본인만의 마이너스로 끝나지 않겠죠. 사회 전체에 피해를 끼치는 행동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무크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공개 수업의 약자죠.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र्스. 이 줄여서 무크인데요. 이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상호 참여할 수 있고
아주 거대한 사이즈의 이 교육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터넷 토론 게시판을 중심으로 학생과 교수, 그리고 수업을 도와주는 이 조교들 사이에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원격 교육의 이 뿌리를 좀 제공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로 앞으로는 이쪽으로 갈 것 같은데 이 MOOC의 여러 가지 방법을 차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대표적인 이 사이트로는 코세라, 에덱스, 유다시티, 유데미, 린다닷컴, 칸 아카데미 이런 쪽이 대표적 모델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한국에서는 이 각 포탈이든 기타 사이트든 간에 이 무크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쓸모 있는 양질의 데이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구글링이라든가 미국의 각 무크 사이트 그리고 미국 정보기관에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료를 봤는데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코세라의 경우는 이 재작년 기준으로 3,300만 명, 에덱스는 1,400만 명, 유다시티 800만 명, 기타 사이트들을 다 합하면은요, 몇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미 이 무크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신의 지적 공부의 발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MOOC 플랫폼에서 다루어진 강의 주제도 테크놀로지가 20%, 그리고 전문 첨단의 비즈니스 분야가 20%, 기타 사회과학 분야 및 정치가 한 20% 정도로 고도의 테크놀로지적인 강의가 훨씬 많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테크놀로지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좀 평가되는 실리콘밸리의 이 엔지니어들, 기술의 발전이 워낙 빠르고 좀 터프하잖아요, 환경이. 그러니까 업계에서 살아남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대부분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강의를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료들과도 계속 사내 채널을 통해서 이 무크를 활용하고 공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어떤 사이트들이 있는가? 대표적으로 코세라가 있습니다. 2012년에 이 스탠퍼드 대학의 이 교수 출신들이 설립한 1세대 무크인데요. 처음에는 이 컴퓨터 과학 분야 강의가 많았지만 현재는 비즈니스, 경영, 인문학 등의 다양한 강의를 제공하는 이 멀티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약 200여 개 정도 되는 대학들과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3천여 개 정도의 강의를 제공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강의 자체는 무료입니다. 근데 수료증이나 이 학위를 받기 위해서 유료로 이용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죠. 코세라에서 2018년, 19년에 가장 인기 있었던 상위 10개 수업, 머신러닝, 비트코인, 암호화폐, 알고리즘, 이런 쪽이었다고 합니다. 코세라의 머신러닝 강의 리뷰를 보면은 40%의 수강생 이상이 이 강좌를 수료한 후 새로운 경력을 시작할 수 있었고 30% 이상은 C레벨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성과를 보였다라고 아주 우수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유다시티, 스탠퍼드 대학 교수 출신의 이제 몇 명의 교수가 만든 이 서비스인데요. 유다시티의 핵심 모토, 교육의 민주화라고 합니다.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게 노력하자, 이런 좀 슬로건을 걸고 있는데요. 다른 경쟁 업체들이 무료 기반으로 강의를 제작하는 것과 달리 유다시티는 초기부터 유료 강의를 적극적으로 제작하기 시작했고요. 이 대학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강의를 녹화하는 형식에 안주하지 않고 온라인 강의 스튜디오를 별도로 구비하고 오로지 온라인 수강생만을 위한 아주 전형적인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좀 교육의 민주화라고 해서 좀 싸게 해주는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좀 세더라고요. 이 프론트엔드 웹 개발 데이터, 통합 웹, 프로그래밍, 머신러닝, VR, 기타 등등 일반 좀 공대를 다니는 수준 이상의 아주 양질의 퀄리티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유데미, The Academy of You, 즉 당신의 학교의 줄임말인데요. 이 개개인의 맞춤형 학교가 되겠다는 목표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이 유데미 측에서 밝힌 이 내용에 따르면 수강생은 약 2천만 명, 2년 전 기준이고요. 강사가 3만 명, 그리고 강좌는 7만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좀 물리량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방식을 좀 바꿨다고 합니다. 누구나 어떤 수준의 지식 이상이 있다면 누구나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누구나 학생이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이 교육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칸 아카데미, 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을 정도인데요. 이 수학이나 과학, 경제학,
인문학, 그리고 역사와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기타 동영상 강의를 공급하는 이 비영리 단체입니다. 창립자인 살만 칸이 만든 무료 교육 사이트인데요. 이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에서 굉장히 고가로 이 사이트를 팔아라 라고 했는데 살만 칸은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살만 칸이 말하기를 교육은 이 깨끗한 공기나 물처럼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다. 이런 모토로 이 칸 아카데미를 설립했고요. 이 사람의 뜻에 좀 감동했다고 해요. 그래서 빌 게이츠 등이 투자를 진행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사이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칸 아카데미는 특히 수학, 화학, 물리학 이런 좀 기초학문의 체계화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에 좀 특화된 그런 교육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 배지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요. 수학 문제를 풀거나 강의를 볼 때마다 이 에너지 포인트를 얻고 이 활동 정도에 따라 배지를 부여하는 좀 동기부여와 성취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좀 소개하다 보면은 사실 이것만으로도 몇 시간이 필요할 정도예요. 그래서 독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즉, 이 지적 전투력을 높이는 독학의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해볼 말은 다 한 것 같습니다. 독학을 너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해요. 일단은 좀 편하게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뭔가를 시작해 본다는 게 중요하겠죠. 물꼬를 튼다는 말도 있고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독학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 한번 해볼까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지나치게 신중하다면요, 좀채로 이 독학의 길로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계획하고 플래닝해서 문단을 짜고 학습 방법을 정하고 이렇게 계획표 짜다가 시간 다 갈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러다가 지칩니다. 이 취직 활동이라던가 인생의 여러 좀 중요한 활동에 있어서도 일생의 어떤 특정한 좀 계기가 될 만한 것을 단시간에 찾아보려고 생각하면은 다 힘들어요. 이게 이제 일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좋을지 좀 망설이게 되죠. 그러지 말고요. 일단은 좀 여러 가지를 해보자 하는 정도의 생각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양하게 그리고 이렇게 좀 얇게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면요, 좀처럼 자신에게 맞는 어떤 좀 특정한 목표를 고르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어떤 식으로 일하는 것이 진정 행복한 것인가, 무엇을 하면 자신이 즐거울 것인가, 이런 것도요, 막상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독학에도 아주 잘 들어맞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스로 공부를 선택을 하면요,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범위가 대단히 넓어질 수 있다. 삶에 필요한 무기는 스스로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댓글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